배수연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별일 없으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본격적인 질문 앞서서 그쪽에선 코로나는 어떻게 백신 보급률이 높아졌는데 델타 영향 없나요? 아직까지 뭐 델타 부분에 대한 그 당국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실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늘었고요. 어허. 그렇지만 뭐 한국 교민이나 특히 아시아계 쪽은 아직도 마스크를 아주 충실하게 잘 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는 고용보고서 내용이 정말 궁금하고요. 또 오늘은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모두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에 대한 우려를 말끔하게 털어버린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반대 의견은 있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지난주는 기술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이제 고점 대비 1.87% 낮은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는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주에 해당하고 그리고 자산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1.5% 언저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 상승을 견인하는 운동력 가운데 하나로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가 고점을 다시 경신하거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고점에 다다르면 늘 그렇듯이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다우 지수가 3.44%가 올랐고요. S&P 지수는 2.74%, 나스닥 지수는 2.35%나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연준이 아주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대한 우려를 좀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고용 지표를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 그 특파원님, 그러면 고용 지금 한 68만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크게 틀릴 가능성 별로 없습니까? 지난번에 뭐 100만 하다가 26만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기자들 뭐 한 거냐, 이거밖에 예측 분석 기간 이거밖에 못하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68만 정도 만약에 나오면 시장에 별 충격이 없겠죠? 네, 이미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고용 부분은 사실은 전망치가 크게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직전 달에도 사실은 100만 명을 예측했었는데 훨씬 못 미치는 55만 9천 명에 그쳤고요. 이번 달에도 한 69만 명, 68만 3천 명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의 그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 수준 정도에서 벗어나더라도 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될 거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좀 플럭시에이션이 큰 지표라서 민감도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파원님, 지금 그 연준 그 총재들 중에 한 7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맥파 쪽으로. 근데 첫날 정도만 조금 영향을 미치나 말다 하다가 이제는 뭐 7명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파가 아무리 많아져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뉴욕 총재들이 그냥 빵빵 그 비둘기로 얘기를 해주니까 시장 그냥 안심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느끼는 이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가요?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평안한 상태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차피 지금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중요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기조적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순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2.0%를 넘어서는 게 임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넘었으면 시장도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다만 연준에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그런 주된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시장이 믿고 싶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4% 아래로 깨지기도 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 위로 올라왔어요. 미국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안정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1.5% 수준은 뭐 연초 수준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를 넘어섰을 때는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하면 주가에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금리 상승 속도가 좀 가팔라진다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총재들 얘기 들어보면 고용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네네. 우리가 가드를 올려야 되는 그 고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 예를 들어서 3%대 뭐 이렇게까지 실업률이 떨어져야만, 그리고 고용률이 올라가야만 그때서나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자꾸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연준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런 뭐 가이드라기보다는 양쪽으로 지금 진영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위론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두다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보는 지표뿐만 아니라 심리를 좀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고요. 지금 고용이 뭐 지금 이달부터 예컨대 뭐 1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게 좀 기조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아주 신박한 통화 정책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미 이런 상황을 연준이 선제적으로 예상을 하고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 하더라도 연준은 인내심을 가지겠다라고 지난해 11월 달에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파원님 지난주에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원인가 나가가지고 5%를 넘는, 그래서 70년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5% 근처 찍힐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참고 있을 거야, 이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느낌 이거 너무 과한 건가요? 네, 그 부분 조금 과도하게 좀 전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70년대식 물가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질문이 좀 더 크게 부각되면서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의 그런 스탠스는 흔들림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장도 제롬 파월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에 신뢰를 보내면서 금리도 하향 안정이 됐고 주가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를 방금 곽도기 형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금 상승세인데요. 임금 상승세가 높아지게 되면 최근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컨센서스, 이것도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지난번에 각도기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임금 상승세인 듯합니다. 임금 상승세가 크게 높아지면 이것이 일시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향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출신인 유명 골프 선수 조던 스피스라는 분을 후원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가 지금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8,000명의 급여를 이달부터 $15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직원은 급여가 최대한 50%까지 이제 급증하게 됐다 그러고요. 이에 앞서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과 캐나다 창고 및 물류 파트에서 한 7만 5천 명을 충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평균 시급을 $17부터 시작하겠다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치폴레라는 외식업체도 지금 한 2만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평균 임금을 $15까지 맞추겠다라고 했고 맥도날드도 지금 자체 보유 식당 직원들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10% 인상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런 그 업체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추천 보너스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소개하면 그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낼 정도니까 이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 압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인플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입니다. 세상에 어느덧 벌써 $70 중반대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전 상태 이상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2년 만에 최고치인데 배럴당 $100 전망하는 것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요? 네, 유가가 진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트 푸시 차원에서 가장 큰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유가가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 선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유가 전망을 앞다퉈 올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는 배럴당 한 브렌트 기준으로 $80를 웃돌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UBS도 $75로 지금 올려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유가 동향을 볼 때 미국하고 이란의 핵협상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하고 비오펙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협의 그리고 달러와 동향 등을 지켜봐야 유가가 $100라는 지옥 의문을 열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펙 감산 합의나 미국 셰일 업계 동향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셰일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그때 출장을 와서 현장까지 들러봤던 기억이 있어서 더 감회가 새로운데요. 유가가 그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공급 요인부터 살펴야 하는데 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느덧 예전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사우디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습니다. 팬데믹 직전까지 이제 한 1,78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는데요. 이게 2018년 대비로 보면 한 15%가 가량 증산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었던 건 셰일 업계가 이제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유가 그 산유량을. 근데 이게 셰일 업계들이 기술 혁신으로 배럴당 한 $40 안팎이면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산유량을 급격하게 못 늘리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그 셰일가스는 수압 파쇄법이라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환경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인 그 비재무적 요소,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이 ESG가 금융기관들의 주요 투자 잣대가 되면서
셰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셰일이 이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하고도 연계가 돼서 정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셰일은 원래는 뭐 우물처럼 그냥 그 일반 정유업체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우물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면 되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도 지금 셰일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오펙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펙 기준으로 한 595만 배럴 정도까지 산유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우리 특파원님께 뉴욕에 계신 분에게 이 중동 소식까지 여쭤봐야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실마리를 잘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못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 때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JCPOA라는 좀 어렵습니다. 핵합의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이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에이브라임 라이시라는 분이 이란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아주 강경한 보수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하고 이란의 핵 합의가 뭐 복원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IAEA하고 합의했던 그 핵 사찰도 만료가 돼서 이 부분이 추가 진전이 없으면 당분간은 뭐 미국하고 이란이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봐야 될 게 극적으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산유국 기준으로는 3위고 천연가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장량으로는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유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달러의 환율입니다. FOMC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달러의 움직임도 당연히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든 원자재는 달러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이 달러 강세를 보일 때는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좀 주춤했지만 그 연준이 한때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92선까지 한꺼번에 이제 단숨에 지금 상향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좀 조정이 돼서 지금 90일 후반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연준의 스탠스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매파로 돌았으면 달러와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도 지금 훨씬 더 비싸게 이제 책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을 비롯한 석유 뭐 이런 원자재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 기조적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달러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포지션이 많았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서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데 따라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데 따른 스퀴즈성 그런 상승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고용보고서하고 국제유가 분석 말고 그 외 우리 한 주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 뉴욕에서는 주로 뭘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핵심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의회가 반독점 법안을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 구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상임위 표결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전격 합의해서
일단 법사위는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 기업의 합병 신청 비용을 인상을 해서 무리한 합병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독점 관련 소송의 그 법원 배정 권한을 각주 검찰총장에게 이임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들을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미리 인수합병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경쟁을 묵살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뉴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운용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테크 기업을 분할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부여를 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법안이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서비스 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일단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 지금 통과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앞으로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프라밀라 자야팔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민주당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런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였던 랜스 구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공화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협치해서 이번 반독점 그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이제는 반독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문가들이 좀 더 내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소식이라서 전해드리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앞으로 엄청나게 그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의 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신 분이 이른바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시는 그 리나 칸,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분 나이가 1989년생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32살이시고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 논문 제목이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그런 비판 보고서 작성에도 이분이 그 하원 법사위 독점 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세에 불과하지만 특히나 파키스탄 출신의 부모를 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비주류 가운데 비주류인 그런 분이시고요. 로스쿨 교수로 오시기 전에는 시민단체인 오픈마켓 연구소에서 법률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제안해서 보면 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그런 경우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듯하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이제 누구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느냐 보면, 그 미국 상원 의원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칸을 추천하면서 이 역할과 관련돼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소비자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인물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버니 샌더스 의원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정책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그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워렌 의원이 집필한 책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지금 그때 워렌 의원이 이 책을 통해서 주장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정책으로 반영됐거나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박 교수님이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대자본들의 그 반독점에 대해서 루즈벨트 시절의 그 뉴딜 정책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큰 흐름을 보시면 보석 같은 종목 발굴하시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풍성한 소식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파원님, 제가 진짜 많이 옆에서 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